우리는 그렇게 공부한 게 아니라 통독한 게 중요해요. 빨리 많이 읽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수량이 좀 중요하다. 문장력을 좀 자꾸 높이셔야 돼요. 문장력이 결국 이제 우리가 독해력이잖아요. 독해력을 만드셔야 돼요. 네, 독해력을 만들지 않으면 이건 누가 해결을 못 해줍니다.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연결하는 문장이 있잖아요. 문장을 많이 좀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 구성이 보면 문장체가 참 많이 있어요. 문장체를 많이 넣는 이유는 많이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공익은 한자로 쓸 때는요 이렇게 씁니다. 공익이라고 씁니다. 이 말과 상대적 표현을 사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공익을 얘기할 때 이런 공자를 쓸 수도 있어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걸 공익 이렇게 쓰는 사람 이렇게 쓰면 이건 다른 얘기. 이거는 공동이익이다 이런 얘기예요. 공동이익이다 이런 얘기고 지금 얘기한 건 공익, 공적인 이익이다 이런 의미인데 일단 이제 공익과 사익은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반대말을 얘기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반대말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공익은 반대 개념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유사한 개념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은 사익의 반대가 공익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 아니고 이걸 우리가 상대적 개념이라고 봅니다. 상대적 개념이다. 자, 이것은 공익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른 차이예요. 과연 공익이 뭐냐? 우리 공익이란 말 많이 써요. 공익광고협회에서 어쩐다 이런 말을 쓸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지하철에서 만나는 공익 요원도 있습니다. 이 공익이란 말이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여기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먼저 이해하면요. 우리 이제 전체를 중시하는 입장이 있어요. 전체를 중시하는 것 또는요 사회를 중시하는 입장이 있고 두 번째는요 부분을 중시하는 입장 또는 개인을 중시하는 입장이 있어요. 이때 전체나 사회를 중시하는 입장을 그대로 가져오면요 전체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요 집단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집단주의. 그래서 전체나 사회를 중시하는 입장을 집단주의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부분이나 개인을 중시하는 입장을 뭐죠? 개인주의적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럼 이때 전체나 사회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공익관을 실체설이라고 불러요. 실체설. 자, 실체설은 공익이란 실체가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개인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공익을 과정설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것을 보통 소극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 반대로 실체설을 적극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과정설이나 소극설이라는 것은요. 이걸 이제 달리 표현할 때는요. 이것을 민주적 공익관, 민주적 공익관 또는 절차적 공익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민주적 공익관, 절차적 공익관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실체설을 정의하면 실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 공익이란 실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공익이란 실체는 자 이것은 단순하게 사익의 총합이 아니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익을 합한다 했더라도 사익의 합보다 더 큰 공익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사익의 합보다 더 큰 공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 사익을 다 합쳐도 그보다 더 큰 공익이 존재한다. 그래서 공익이란 하나의 실체가 있다. 뭔가 있다. 그 무엇인가 있다라고 봐요. 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실체설이고요. 이 공익은 그럼 당연히 어때요? 사익을 초월하겠죠? 사익보다 뭐죠? 우월하겠죠? 그러니까 사익보다 초월하거나 사익보다 우월한 공익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과정설은 전혀 이게 아니에요. 과정설에 의하면요. 과정설은 공익이란 무엇이다? 사익합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사익합이다. 그래서 사익과 사익을 모두 합하여 공익으로 변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논리전개를 얘기할 때요. 이런 것은 뭐라는 귀납적 정의라고 부르고요. 앞쪽을 뭐라 부른다? 연역적 정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사익을 합쳐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럼 다음의 문제는요. 공익을 누가 결정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체설은 사익을 초월한 공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사익을 초월한 공익을 도대체 누가 결정할까요? 우리 사회 공익을 누가 결정할까요? 자,
그래서 실체설은요, 공익을 누가 결정한다? 힘을 가진 집단이 정한 것입니다. 소수가 결정합니다. 이걸 엘리트론적 공익관이라 불러요. 누가 결정한다? 엘리트가. 공익은 누가 결정한다? 엘리트가 결정합니다. 엘리트가 결정하는데요. 이 엘리트를 우리가 정의할 때요. 엘리트란 소수의 지배 집단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엘리트란 소수의 지배 집단. 자, 미리 정의해 두세요. 정책학에서 공부할 때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엘리트란 소수의 지배 집단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반면 과정설은요. 공익은요. 소수가 아니고 다수가 결정한 것입니다. 다수가. 그래서 이걸 다원주의적 공익관이라고 불러요. 자, 다원주의. 자, 이런 다원주의적 공익관을 가지고 있어요. 다원주의는 이제 사회는 소수가 지배한 게 아니라 많은 집단이 존재한다. 이게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이 다원주의에 의한 공익관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이 다원주의적 공익관을 강조하는 과정설은요. 후진국에서는 나오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선진국에서 발견되는 모습이다. 그럼 다시 되돌아갔고요. 실체설은요. 엘리트가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건요. 선진국, 후진국 어디에서만 나올 수 있다? 라고 물으면 잘못된 문제야. 야, 이것은 선진국도 있고 후진국도 있고 다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어느 쪽이 설명이 더 용이하냐 이렇게 물으면은 개도국이 좀 더 유리할 뿐입니다. 그래서 얘는 선진국도 있고 개도국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개도국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선진국도 엘리트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의 있잖아요. 방향을 잡을 때요. 이 실체설이 요구될 수도 있고 과정설이 요구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획일적으로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외교가 있거나 이런 상황일 때는 무엇이 요구된다? 실체설이 필요합니다. 전쟁은 혼자 싸운 게 아니고요. 집단과 집단의 싸움입니다. 외교란 건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외교로 부르죠. 이런 경우일 때는 어느 것이 맞다? 실체설에 따라서 공익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지역에 쓰레기 입지를 하고자 한다.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고자 한다. 이런 건 어때요?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거는. 이런 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원주의적 관점을 따를 때는요. 타협, 협상, 합의란 과정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얘는 이 사익을 좋아해 가는 과정이 뭐였다? 타협, 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협과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이 내용이 나중에 우리가 합리 모형과 점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정책학에서 사용할 때.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과거에 두 개 중에 어떤 공익관이 많았을까요? 실체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떤 공익관을 갔죠? 과정설로 너무나 많이 갔습니다. 우리는 이쪽을 가지고 있다. 이쪽으로 너무나 많이 이동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웃나라 일본은 이 중에 어떤 공익관이 많을까요? 일본은 어떤 사회냐 물으면요. 집단주의 사회예요. 일본은 아직도 집단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일본은 오랫동안 자랐고 길들여져 있어왔고요. 단점도 있죠. 굉장히 많은 단점도 있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본은 아직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고요. 우리는 이런 쪽은 너무 이동해갖고 문제인 거예요. 너무 이동해서 최근에 거꾸로 실체설을 강조하는 입장이 일부 나타나기도 해요. 특히 집단 이기주의나 지역 이기주의가 있어요. 지역 이기주의란 거는 뭐죠? 두 개 중에 만약에 얘기한다면 어느 쪽에 가깝다? 집단 이기주의는 개인주의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단 이기주의가 많아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실체설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구되기도 한다. 이렇게. 자, 이런 내용이 이제 공익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공익에 대한 관심이 대도 요인이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178쪽. 자, 오늘날 공익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행정권의 강화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정권의 강화를 우리가 다른 말로 쓰면요. 행정권의 강화 또는 행정 재량의 확대, 그죠? 또는요. 정치행정 이론론이겠죠. 이론론의 등장. 이런 거 다 같은 맥락이에요. 또 최근에 왔고 집단 이기주의 같은 것이 등장에 따라서 공익이 중요해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익을 이제 결정한 변수가 있고요.
공익의 유용성이라고 있죠. 공익이란 것이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유용성. 공익은 자 주관적 편협한 가치를 객관화할 수 있다. 또 국가가 권력을 행사할 때 정당화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국가가 개인의 행위를 제한하고자 할 때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소위 말해서 뭐죠? 공익을 위하여 너 참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수인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이 나옵니다. 우리 행정법이나 법학을 공부하면요. 법학에는 공익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은 뭐죠? 주어진 겁니다. 그냥 공익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게 뭔데? 뭐니까 그건 얘기 안 해요. 행정학은 뭐죠? 뭐가 공익인가를 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이 왜 나오고 뭐가 공익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공익에 대한 이제 개념은 이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국민에 대한 공복 의식을 높여라 이런 얘기예요. 공복이란 말 쓰죠. 공복 이런 말 쓰죠. 그죠? 공무원은 뭘 가져야 된다? 공복감이 있어야 돼요. 아니, 공복 인식이 있어요. 공복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공복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공복. public servant. 이걸 공무원을 이렇게 쓰기도 해요. 서비스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죠? public service 이렇게 쓰기도 하고, servant가 무슨 뜻일까요? 종 이런 거지, 그지? 종복자지, 그죠? 종복. 그러니까 공공이 종이다 이런 얘기야. 공무원은 뭐죠? 공공이 종이다. 그렇게 돼야죠, 그죠? 공복. 그러니까 공복이 필요한 거예요. 공복이 필요한데 가끔씩 이제 공복을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 배복자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글자를 하나 더 붙이면 뒤에다가 이렇게 붙어요. 공복감. 공무원이 공복감을 느끼면 안 돼요. 공무원이 공복감을 느끼면은 뭔가를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복감을 느끼지 마시고, 항상 출근할 때 공무원 되더라도 밥 먹고 나오세요. 공복감을 느끼면은 뭔가 자꾸 먹으려고 그래. 먹으면 안 돼요. 아시죠? 공무원 돼서 난 먹기 위해서 공무원 들어간다. 이런 진짜 그건 불성실한 거야.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목표를 크게 잡으세요. 그래서 작은 거 먹지 말고 큰 거 먹자. 목표를 크게 잡으세요. 해도 큰 거 하자. 그래서 큰 거 할 때까지 작은 거 먹지 말자. 좀 다져두세요. 작은 거 먹으면 계속해서 작은 거 먹게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승진도 안 되고 인정감도 못 받아요. 사람이 쪼잔해져. 그래서 항상 어때요? 목표를 잡으세요. 크게 먹자. 그래서 한 30년 공무원 근무하세요. 그럼 어때요? 이제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공을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지 마세요. 그리고 요즘 뭐 먹을 데도 없어요. 이제 먹을 거 없고 그 먹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먹어서 뭐 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사지, 그지? 그래서 먹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요즘 뭐 또 실제 민원인들 오면은 군내 식당 데려갔고요. 공무원 사준 경우가 많아요. 그게 속 편해요, 그냥. 그럼 뭐 딴 거 뭐 신경 쓸 거 뭐 있어요. 군내 식당 가고 편하게 드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그럼 밖에 나가고 이제 뭐 짜장면 한 건 먹어봤자 그럼 얼마 도움 되겠어요. 그래서 아예 좀 마음 딱 비우고 여러분 공복감이 아니라 공복 의식을 가지세요. 자, 공익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행정문화 갑시다. 문화란 파트는요, 시험에서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D급입니다. 나올 확률은 거의 없고요. 다만 이제 문화가 무슨 뜻인가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가자 이런 얘기예요. 문화란 말은 우리가 이제 행정 또는 행정과 국민 사이에서 가지는 어떤 공통된 가치 체계를 문화라 불러요. 그러니까 문화란 말의 넓은 의미는 사회의 구성원, 공동체 구성원이 가지는 공통된 가치 체계를 문화라 불러요. 이런 공통된 가치 체계 문화인데 이 문화라는 속에는 사회 전체의 문화가 있어요. 그럼 우리 사회 전체 문화 속에는 다시 정치 문화란 것도 있고 경제 문화라는 것도 있고 행정 문화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위 문화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행정 문화가 되겠죠. 행정 문화를 더 쪼개면요, 행정 안에는 수없이 많은 하위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조직 문화인 거예요. 조직 문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란 말을 더 넓게 쓰고 더 구체적으로 쓰면요, 조직의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마다 고유한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조직 문화가 고유한 문화가 다 존재하거든요. 자, 어떤 조직은요, 회식하면 어때요? 맥주 2박스를 먹고 소주 3박스 먹어요. 또 어떤 조직은 문화에 가면요, 소주 2병 가지고 30명이 회식을 해요. 그리고 나올 때 전부 술 취해갖고 어지럽다 해요. 문화가 다 다르죠?
자꾸 술 문화만 얘기하는데 원래 우리 문화가 옛날에 어때요? 못 먹어도 고급 문화잖아. 이런 이제 문화였는데 이런 게 뭐냐면 사실 문화예요. 그러니까 문화란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 문화는 별로 논의 안 합니다. 지금은 조직 문화를 설명해요. 조직 문화는 나중에 조직론, 동기부여 이런 공부하면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조직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조직의 문화를 얼마큼 익혀갈까? 이걸 문화의 이제 사회화의 개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 의미가 있고 이거는 지금 어때요? 올드 패션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죠? 개도구의 문화와 선진의 문화 비교표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개도구의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개도구의 문화였고 고로 뭐가 필요하다? 선진국 문화로 바뀌는 게 좋다라는 주제의식하에서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개도국은 아니잖아요. 그럼 선진국입니까? 물으면 그건 좀 대답이 곤란한데 어쨌든 후진국은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대비되는 말 중에 한두 개만 좀 약간 체크해 보면요. 개도국의 문화 중에 관직의 사유화란 말이 있고요. 선진국 문화에 보면 배분적 정의가 있어 공사의 구분이란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개도의 문화 중에 일반주의란 말이 있고요. 선진국 문화 중에 전문주의라고 불러요. 일반주의와 전문주의란 말이 있어요. 선진국 갈수록 뭐가 강하다? 전문주의가 강합니다. 전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장인 정신 이런 개념이 나올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의 직종에 대해서 탑이 되는 게 중요하지 공통된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자, 또 절대주의와 상대주의가 있어요. 절대주의, 상대주의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 있고 형식주의란 말도 있어요. 형식주의란 말 이거만 좀 이해할게요. 형식주의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는요. 형식주의란 말은 알맹이와 껍데기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 안팎이 불일치하는 현상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는 현실과 제도의 불일치 현상이에요. 제도와 현실이 불일치하는 현상을 형식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도란 말이 법일 수도 있어요. 법률일 수도 있고 이거는요 실제일 수도 있어요. 제도는 바깥이고 현실은 알맹이에요. 안팎이 불일치하는 현상 이걸 이제 형식주의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제도나 법률이 존재하지만 실제 현실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껍데기만 추구한 것을 우리가 형식주의라고 부르거든요. 요즘은 이게 많이 개선됐어요. 굉장히 많이 개선됐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 보면 남녀평등, 남녀고용평등이 있어요. 이 남녀고용평등은 법적으로는 존재해요. 현실은요. 존재 안 하잖아요. 이런 게 뭐죠? 형식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많이 좋아졌죠. 특히 공무원 사회는 이게 뭐 절대적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지금은 남녀평등이 정도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남자의 상대적 불평등이 오고 있죠. 힘든 일은 남자식이고 초등학교 요즘 가보면 이제 심각한 상태인 거 알죠? 여선생님 대부분이잖아요. 남선생님 오자마자 곧바로 뭐 해야 돼요? 체육부장 해야 돼요. 축구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개발이라도 할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개발세발 하는 거 이게.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뭐냐면 형식주의적 요소다.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이에요. 헌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모방주의 헌법, 장식적 헌법 이런 게 있어요. 법은 있는데 현실이 하나도 안 맞는 거 이게. 껍데기만 있는 거. 이런 것을 이제 형식주의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 자, 후진국의 모습입니다. 선진국은 이게 어떻게 된다? 어느 정도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말하고 있고요. 일반주의 전문주의는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제가 봤던 건데,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런 용어가 있구나라는 거를 한 번은 들어봤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만 체크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셔요. 자, 그 다음에 183쪽에 가면은, 더글라스의 신문화 이론이 있어요. 실제 이것도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뭐 한 이제 몇백 분의 1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통과할게요. 자, 이제 5장을 갑니다. 5장에 보면 행정의 접근법과 주요 이론이 있습니다. 5장의 이제 행정의 접근법이나 주요 이론에 대한 파트는요, 우리 행정의 역사라는 게요, 우드로 윌슨이 행정 연구를 만들었던 시점이, 이 논문이 나왔던 시점 1887년이에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2016년까지, 기간 역사가 길지 않거든요. 한 130년 되나요? 짧은 역사죠. 하지만
사회과학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어 갖고요. 사실은 다른 학문만큼 있죠. 아니 그 이상으로 내용이 많아요. 근데 학문 중에 제일 오래된 학문이 어떤 걸까요? 철학이나 그죠? 정치학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역사가 오래된 게 법학이죠. 법학이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렇잖아요. 법학도 우리나라 따지면 고조선도 있잖아요, 여기. 예,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함무라비 법전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법이 여러 가지 법의 종합이에요. 행정학은요, 단 하나의 형태에서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다 담고 있다 보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복잡해요, 행정이론이. 그래서 여기선 체계화 잡는 게 중요합니다. 체계화 잡다는 얘기는요, 다 보자는 얘기 아니고요. 어느 정도 커트를 해갖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행정의 역사를 이제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좀 더 넓게 볼게요. 넓게 보면은 유럽에서 논의했던 시점이 있고요. 그 다음 미국에서 논의한 것이 있는데, 유럽에서는 행정학이 나오기 이전에 행정학과 유사한 사촌이 있어요. 행정이 한 사촌 정도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이제 독일에서 나왔던 관방학입니다. 사실 유럽이라 하더라도요, 유럽 안에는 여러 국가가 있잖아요. 독일도 있고 영국도 있고 뭐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왜 이들은 얘기 안 하고 독일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렇네? 왜 독일만 얘기하지? 독일에서 법학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행정하고는 큰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 따지면은. 근데 초기 행정학자들은 법학자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행정학이라는 것이 살짝 소개가 돼요. 실제 시험에 나올 확률은 역시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15년 통계로 잡았을 때 3문제 나왔습니다. 이것도 오래전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행정학이 아니고 이러면 경찰학을 공부한다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 그냥 참고로 보세요. 참고로 보시고. 자, 독일에서는 과거에 행정학이 4촌쯤 되는 것 중에 하나가, 4촌이 아니고 한 16촌쯤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관방학이라고 있어요. 관방학. 관방학이라는 게 있었고, 이 관방학이라는 부분이 슈타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체계화돼요. 그래서 이른바 슈타인 행정학이라 불러요. 그러나 독일은 이후에 행정학이라는 개념이 논의가 되지 않고 전부 다가 행정법에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행정법은 공법입니다. 공법학에 흡수가 되어버려요. 공법과 사법 구분하실 수 있어요? 민법. 공법이 사법이에요. 사법. 좋아요. 공법, 사법. 자, 민법. 형법. 공법. 헌법. 공법. 자, 행정법. 공법. 그러면 형사소송법. 공법이겠지.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땡. 공법. 그냥 한번 재미로 해봤어, 이거. 소송의 절차를 다루기 때문에 이건 공법이에요. 민법은 사법이지만, 그래서, 이 민사소송법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구분하는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 헌법하고 행정법이 있어요. 헌법의 구체화법을 행정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두 개 굉장히 관련성이 높아요. 얘가 어디서 발전했다? 독일에서 발전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발전한 게 이쪽이 발전해요. 민법과 이런 건 어디서 발전한다? 이건 이제 아무래도 사회가 발전한 나라들이 발전하죠. 그래서 이쪽 중심은 이제 많이 발전하거든요. 독일은 언제 지금 얘기하냐면요, 18세기, 19세기 이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세기에 가면 독일은 군국주의로 빠지면서 공법학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법으로 흡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이전에 전사거든요. 그 이전이에요. 그래서 크게 볼 내용은 거의 없고, 관방학이 오늘날 재정학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정학과 유사한 학문으로서 국가의 통치학의 일종입니다. 국가 통치학의 일종으로서 나오게 되었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다시 관방학 안에도 뭐 전기니 후기니 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대학과 헬러 대학에서 관방학과 개설 이후에 관방학이란 게 이제 후기 관방학이 나오는데, 후기 관방학에서 이제 경찰학이라는 것이 여기서 분리 독립이 돼요. 경찰학이라는 것이 독립이 되고요. 이 경찰학적 개념이 슈타인은 다시 이것을 두 가지로 쪼개갖고 헌정과 행정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헌정과 행정으로 이원화시켜요. 이때 헌정이라는 말이 이제
국가의 의사결정, 정책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이건 의회에서 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행정이 집행적 개념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분화해서 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슈타인이라는 사람은요, 헌정은 행정보다 상대적 우위라고 불러요. 상대적 우위. 어떤 관계냐면은 헌정은 행정보다 상대적 우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온건개혁주의자예요. 온건개혁주의자인데 이분이 이 독일이 19세기 후반을 가면서요 군국주의로 빠져요. 군국주의로 빠지면서 급진주의자가 판을 치기 시작해요. 이것도 배경을 알면 재미는 있는데 지금은 지나가도록 할게요. 19세기 후반에 보면 독일의 비스마르크라는 유명한 이제 세상이 나와요. 이 비스마르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독일을 거의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독일이라는 것이 독일의 연방공화국 이전에 이만 작은 이제 국가가 하나 있어요. 얘가 비스마르크에서 현재의 독일만큼 키워버립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외교의 달인이라고 부르고요. 이 비스마르크 때 사회보장제도라는 게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비스마르크를 마지막에 본 건 2차 세계대전 전함 중에 하나가 비스마르크호가 있었어요. 유럽의 연합군에서 집중 포격을 받아갖고 침몰하게 되는데 그게 마지막 비스마르크예요. 자, 그런데 이 비스마르크가 이제 거세가 돼요. 비렐름 2세라는 황제가 이 사람을 잘라내고 군국주의로 본격적 진입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 이제 독일은 공법학이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뭐냐, 급진주의자들에 의해서 나온 것이 공법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헌정은 행정보다 무슨 우위다? 절대적 우위라고 봅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 차이점은요, 이들은 절대적 우위로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급진주의자가 나오게 되었다. 이 시점이에요. 자, 독일은 좀 독특하지만요. 독일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요, 독재가 나와요. 근데 독일의 독재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의회 독재라고 불러요. 의회 독재. 보통 독재는 행정부가 독재를 많이 해요. 독일은 의회 독재가 나와요. 이게 나치당입니다. 나치당. 히틀러라고 있죠. 히틀러가 나치당을 만들었고 나치당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그 시대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좀 아주 사회과를 좀 깊게 공부할 때는 필요할 수 있겠고 지금은 지나가셔도 돼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 다 안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혹시나 해서 좀 본 것 뿐입니다. 이거는 여기서는 요거만 알면요 99% 나옵니다. 혹시 나와도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늘 얘기하지만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얘기 내가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나올 확률 전혀 없다. 전혀 보지 마세요. 그랬다 나오면 이제 나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혹시 나오면은 이렇게 보라는 얘기지. 사실은 뭐 그것도 안 봐도 돼요. 자, 그럼 독일에서 관방이나 뭐 슈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나오고 참고로 이때 경찰학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폴리스라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경찰학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질서유지작용을 경찰작용이라고 불러요. 질서유지는 경찰작용을 얘기하는 것은 경찰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찰학은 그냥 질서유지다 이런 개념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독일의 행정학은요, 이걸 내가 부제를 달기를 행정의 선사시대라고 부제를 달았어요. 물론 이게 어느 교구 갔어도 이렇게 안 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내가 그냥 이렇게 달았어요. 선사란 말을 이해하시죠? 역사로, 그죠? 역사로 기록되기 이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좀 비약했을 뿐이에요, 이거는. 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고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 미국 행정의 성립과 발달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자, 행정의 성립과 전개의 과정 188조. 미국 행정이 이제 성립과 발달이 있어요. 행정학이 성립하게 된 거는 1887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다? 행정학은 아니고 행정학의 바탕이 되는 사상적 토대가 있어요. 사상적 토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공부하다 보면요, 실학사상을 공부하죠.
실학사상을 공부하는데요. 실학사상이 현실에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바로 이어지지 않죠? 하지만 이게 어때요? 한 마리, 그죠? 의병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개화파라든가 이런 사람에게 이어지잖아요. 마찬가지 맥락이 이것도. 그래서 바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사상적 기초가 될 뿐이다 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해밀턴과 제퍼슨, 메디슨, 잭슨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나와요. 이 정치인들이 미국의 행정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제 참고용으로 보십시오. 이것도 참 그래서 100% 정리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건국에 관련돼 갖고요.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해밀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제퍼슨, 해밀턴, 제퍼슨. 그다음에 잭슨, 메디슨, 잭슨 이렇게 해서 4명의 정치 사상가들이 나옵니다. 해밀턴은 초대 미국의 재무장관입니다. 해밀턴이 우리 역사에서 설명한다면요. 정도전하고 비슷한 분이에요. 정도전 아시죠? 삼봉 정도전. 그래서 정도전이 조선 건국이 틀을 잡았던 사람이잖아요. 조선 경국자 만들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래서 미국의 건국의 기초를 형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건국의 시기에는 뭐가 나온다? 집권이 나와요. 그래서 해밀턴을 연방주의자라고 불러요. 연방주의자라고 부르고 해밀턴의 사상을 이제 중앙집권 사상입니다. 강한 미국을 건설하자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제퍼슨을 자유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권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제퍼슨을 자유주의자 또는 이제 주권주의자 이렇게 불러요. 주권이란 말은요, 우리가 말하는 주권이 아니고요, 주의 권리를 강조해서 주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이제 주권이란 말 쓸 때요, 이런 주권을 써요.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 이걸 주권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런 주권, 이 주권이 아니고요, 이건 주의 권리 중시하자라는 얘기예요. 주의 권리. 미국은 과거나 현재나 계속 반복적인 흐름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였다? 연방주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분리주의입니다. 이거는 과거나 현재는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연방이냐 분리냐 이건 계속해서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해서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주민투표 실시한 적이 있어요. 스코틀랜드가 어디 있어요? 영국에서? 이쪽에 스코틀랜드 있죠, 그죠? 영국의 정식 국호가 유나이티드 킹덤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국에는 여러 가지 잉글랜드도 있고 스코틀랜드도 있고 뭐 LA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로 모이면 어때요? 연방이 되는 거고, 그죠? 얘가 분리되면 어때? 분리주의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 얘가 이제 분리해서 주민투표했었어요. 물론 주민투표에서 이기지 못해갖고 분리 안 됐지만은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얻어갔어요. 자치를 많이 얻어갔어요. 자치를. 그래서 이걸 영화로 했던 게 있냐?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굉장히 유명한 영화 있었어요. 프리덤 이렇게 막 찢어지고 한 거 막 나오는데 유명한 영화 있었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분리주의 개념인데 이런 부분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미국은 남북 북부 사이에서 어때요? 분리주의자와 연방주의자가 대립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지방자치를 이해할 때 약간 필요합니다.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주와 연방의 관계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 이게. 자, 그래서 초기에 이제 집권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요, 분권과 관련된 파트예요. 분권. 자, 주권과 이제 분권, 집권과 분권의 문제는요, 항상 모든 국가나 조직은 공통된 사항이에요. 조직이나 국가라는 거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이런 과정을 거쳐요. 처음에는 뭐냐면은 형성기가 있고요, 안정기가 있고요, 쇠퇴기가 있어요. 지금 내가 역사 얘기하면서 다시 뭐죠? 조직 이론을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냐면 성장기가 있어요. 성장기에는 주로 뭐가 나온다? 집권화가 나타나요. 그리고 뒤에 갖고 분권화가 나오고요. 이후에 가서요,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쇠퇴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의 주기를 가져요. 이게 동양에서 200년 주기고 우리나라 500년 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500년이 고려나 조선이 똑같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항상 건국했을 때 처음에 나온 이름은 항상 똑같아요. 뭐라 부르냐면 태조라 부르죠. 태조. 그 다음에 여기서 집권이 끝난 시점이 있어요. 왕 이름이 뭘까요? 항상 공통된 거예요. 끝난 상태예요. 이룰 성. 항상 뭐였어요? 성정이라 부르는 거예요. 성정.
성정은 발해도 성정이 나오고 모든 국가의 성정이란 말이 나와요. 성정은 뭐예요? 완비된 시점이에요. 뭐가? 중앙 정치 제도가 완비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중앙 정치가 완비되고요. 그 다음에 뭐죠? 성정 이후부터는요, 지방 제도, 지방 분권으로 많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1세기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름이 역사에서 공부할 때 여기 해당된 게 있잖아요. 훈구파라 부르고요. 여기서부터 뭐 나온다? 사림의 대두가 나와요. 똑같은 맥락이 이게. 그래서 똑같은 것이 고려 시대에서 공부할 때 성정을 아시면요, 공부 반이 끝난 거예요. 다만 요중에 광종이라고 하나 더 개혁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할 땐 광정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성정입니다. 중앙에 관련된 표현은. 이런 게 지금 뭐 얘기하면 국사 얘기한 게 아니라 뭐냐면 조직이론을 얘기한 거예요. 조직이란 건 제일 처음에 뭐 나온다? 집권하의 시기. 다음에 뭐 나온다? 분권하의 시기. 요거 꼭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처음에 집권, 다음에 분권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얘기한 거는 나중에 민츠버그나 데프트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조직 유형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다? 집권, 나중에 분권 이렇게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국가를 내가 비교해서 설명했던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미국도 같은 시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뭐냐면 집권이었고 뒤에 가서 뭐죠? 분권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 메디슨을요, 다원주의라고 불러요. 다원주의. 잭슨을 역관주의라고 불러요. 역관주의는 나중에 인사행정 공부할 때 여기부터 얘기할 겁니다. 인사행정은 역관주의부터 시작해서 나올 거예요. 1829년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뭐 배경은 나중에 천천히 보셔도 돼요. 천천히 보셔도 되니까요. 1801년 굉장히 유명한 시점이죠. 제퍼슨이 나왔던 시점. 우리나라 제퍼슨과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 누가 있었을까요? 정조가 승하하고 순조가 등장했던 시점이에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 이상하게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정약용 선생이 귀향 갔던 시점. 이런 같은 시기에 이게. 자,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여러 과목 공부하면요, 연결될 때가 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 행정이 이제 이후에 전개 과정을 잠시 보면요. 자, 미국 행정이 이제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이 10년 또는 15년의 하나의 주기를 가지고 변하게 됩니다. 자, 1887년부터 시작해서 행정이 성립의 시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 1930년대 이 시점, 그 다음에 1940년대 중반의 시점, 그리고 50년대와 60년대의 다원화, 국제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70년대의 시점,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나온 것을 우리 행정이론에서 이미 공부했었어요. 그런데 이 파트를 미국 내의 중심 행정 이론하고요. 그 다음에 제3세계에 관련된 이론하고요. 접근 방법이라는 흐름을요, 내가 인위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렇게 설명한 내용은 뭐 행정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인위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왜? 이해하기 쉬우라고요. 그럼 미국 내에서 주류 행정이 있어요. 주류. 중심이 된 행정 이론이 있어요. 중심이 된 행정 이론은 4개입니다. 처음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은 행정 관리설이었죠. 행정관리설. 다시 여기서 1930년대 뭐 있었다? 통치기능설. 통치기능설. 통치기능설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 앞에 뭐가 있었다? 그죠? 대공황, 경제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죠. 그 다음에 1945년도 뭐가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이 종료가 되죠. 사회의 안정과 함께 행태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다시 여기서요, 쭉 이어지는 거예요. 쭉 이어져갖고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 사회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 와중에 나온 것을 우리가 앞에서 정책화 기능설이라고 불렀어요. 통상 우리는 신행정이라고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신행정. 이렇게 해서 4개가 뭐냐면 중심적 흐름이라는 얘기예요. 4개가 중심적 흐름이고요. 배경하고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이 파트는 배경하고 같이 가져가야 돼요. 행정관리설이 나오게 된 이유는 자, 이 당시 이제 2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역관주의 극복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요,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행정은 정치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부르죠. 정치행정 이원론. 행정은 반대로 경영과 비슷하다. 공사행정 이론론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 또는 공사행정 이론론이 나와요.
자, 다시 여기서 통치 기능성이 나오면서 정치행정 이론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다음에 다시 행태론은 정치행정 이원론. 그리고 신행정은요, 60년대 사회문제와 관련돼요. 그래서 정치행정 이론론이에요. 그럼 여기서 공통사항이 있어요. 공통사항은 얘도 이론론, 얘도 이론론이에요. 둘 다 뭐가 있었다? 사회 문제가 증가했던 시점이에요. 둘 다. 자, 사회적 문제가 증가했다. 이 사회적 문제는 내용은 달라요. 경제공황 인한 사회적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의 경우는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의 내용은 다르지만 사회적 문제가 증가했던 시점이에요. 사회적 문제가 증가했던 시점에 뭐냐면 정책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의 증가와 함께 뭐가 나온다? 정책적 개념이 다 강조합니다. 정치적 개념, 정치적 성격 또는 정책적 개념이 강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기본적 틀은 정책적 이윤론이지만 이런 틀을 강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보는 부분이 뭐냐면 중심적 이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프로치, 접근 방법 얘기할게요. 행정은 종합학문이에요. 접근 방법 자체가 다양성을 가져요. 자, 예를 들어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행정을 공부하면은 이 사람 어떤 접근을 하겠습니까? 법적 접근을 하겠지, 그죠?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하면은 경제학적 접근을 하겠죠.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 하면은 경영학적 접근이 나오겠죠. 그래서 접근 방법이란 게 여러 가지 나온단 말이게. 그럼 초기에는 행정과 경영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접근이나 경영학적 접근이 나옵니다. 이것을 관리기술적 접근이라고 불러요. 자, 관리기술적 접근 방법이라고 불러요. 행정은 뭐냐? 관리기법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럼 경영과 행정은 어때요? 관리기법이 똑같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것을요, 이 과학적 관리법이 나와요. 과학적 관리법. 그러니까 약자로 이렇게 쓸게요. 과학적 관리, scientific management. 자, 이 과학적 관리가 있었고요. 얘가 발전해서요, 1930년대 이걸 비판해서 나온 것을요, 인간관계론적 접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인간관계론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와 인간관계론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거든요. 이 내용이 1940년대 중반 행태주의에 의해서 통합적 개념으로 이어져요. 행태론적 접근이 나와요. 이 행태주의는 이 당시 사회과학의 줄기인데요. 현재까지 얘가 중심이에요. 현재가 중심인데 행태주의가 행정에 적용하면 행정 행태설이 돼요. 그럼 얘는 정치학에도 나와요. 정치학에도 행태주의가 나와요. 사회학에도 나오고 심리학에도 나오고 온통 행태주의는 앞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행태주의적 접근이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접근이에요. 그런데 행태주의가 60년대 후반에 가면서요, 이게 비판이 나와요. 이걸 우리가 후기 행태주의라고 불러요. 후기 행태주의. 그래서 후기 행태주의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60, 70년대 가면서요, 현상학이라는 철학적 흐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현상학이라는 것과 후기 행태주의적 접근을 가지고 나온 것이 실행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얘는 구분 안 해도 됩니다. 다른 내용이라도 구분 안 해도 됩니다. 똑같이 취급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행태주의와 행정 행태설 똑같지 않아도 똑같이 취급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접근 방법은요, 네 가지가 우리가 보셔야 돼요. 자, 네 가지. 이 중에 첫째, 과학적 관리와 인간관계론 비교해서 정리합니다. 이걸 비교해서 정리하면요, 나중에 이제 조직론을 공부할 때 동기부여론에서 굉장히 도움을 받아요. 동기부여론에서 공부할 때 나오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행태주의와 현상학을 나중에 비교할 겁니다. 행태주의와 현상학 이렇게 두 가지 비교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접근 방법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두 개씩 해갖고요, 네 개를 정리해주면은 우리 행정의 접근 방법 중에는 90% 정도를 공부한 겁니다. 숫자가 아니고 내용을 얘기할 때.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체제론적 접근이라는 것이 50년대 이후에 나와요. 이건 차후에 얘기할게요. 체제론적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미국이 아니라 제3세계 국가와 관련한 이론이 있어요. 미국이 아니라 제3세계 국가에 관련해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론이 나오는데요. 이걸 이제 이름하여 수출용 행정학이다 이렇게 명명할게요.
수출용 행정학에 속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생태론이 있고 생태론, 비교행정, 발전행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생태론, 비교행정, 발전행정은요. 우리나라하고 관련성이 굉장히 높아요. 높지만 현실에 오면은 현재의 시점에서는 타당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천천히 공부해도 돼요. 자, 그래서 나중에 좀 간략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 줄기는요. 이렇게 네 가지를 좀 봐두세요. 네 가지를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우리 행정이 3대 변수라고 있죠. 행정이 3대 변수. 구조, 인간, 환경 세 가지 행정이 3대 변수라 부르죠. 자, 이 중에서 구조를 논의한 게 초기이론이에요. 가장 처음에 논의한 게 뭐였다? 구조예요. 그래서 구조를 논의한 게 초기이론이고 지금도 물론 이어져요. 두 번째, 인간관계론부터 뭐가 나온다? 인간이라는 부분이 변수로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변수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구조만 연구했어요. 두 번째 뭐였다? 인간을 연구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을 연구한 것이요. 체제론과 생태론입니다. 여기서부터 뭐죠? 환경이 연구가 되기 시작해요. 환경. 그래서 인간이 논의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구조가 논의되고 그래서 구조가 처음에 쭉 이어지다가 구조도 논의되고 그 다음에 인간도 논의되고 환경도 연구가 돼요. 그래서 오늘날 분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다 분석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직론을 공부할 때 여기까지 논의했던 것을 고전적 조직이론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또 뭐가 나온다? 신고전적 조직이론. 여기서부터 현대 조직이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이 내용은요. 어디서 공부할 때 필요하다? 이것은요. 조직론 공부할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론을 위해서 미리 봐둔 거 이게 조직론에서 이쪽은 주로 어때요? 정책학을 공부할 때 많이 필요해요. 이쪽은 지금은 우리 이제 강론에 있는 내용까지 지금 연결해서 잠깐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 다 안 돼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체크하면 언젠가 아니 한 바퀴 돌아서 볼 때는 이해될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행정의 접근 방법은 우리가 거창하게 다 볼 필요 다가 아니라 뭐냐면 중요한 줄기는 위에 있는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보자? 과학적 권리와 인간관계론. 그리고 두 번째 행태주의 현상학 이런 정도 이제 봐두자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한 8, 90% 정도는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뭐부터 얘기할 것이다? 여기 과학적 관리 인간관계는 얘기할 거고 그 전에 살짝 행정관리사 통칭에서 한 번만 더 얘기하고 갈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이 다시 이제 볼 사항인데 잠시 요 부분은 좀 끊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